자,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밖에 되게 춥죠? 오늘은 안 추운데? 아, 그래요? 오늘은 조금 내일부터는 좀 날이 풀린다고는 하는데 참 내일 점심 때도 오시죠? 예. 예. 안경 바꾸셨네요. 아니, 바꾼 게 아니라 예. 약간 좀 그냥 태가 좀 해서 옛날에 있던 거 좀 쓰고 나왔어요. 이렇게 안경도 다양하게 많이 갖고 계시고. 네. 유동원 본부장님 혹시 메타버스 해보셨어요? 메타버스는 안 해봤습니다. 뭐 로블록스 안 해봤습니다. 게임이나 제페토나. 또 오늘도 시장에서 막 메타버스 이런 게 난리라. 근데 사실 해외에서도 메타버스 많이 관심들 갖잖아요. 있겠죠. 그 메타라는 ETF도 있고 페북도 이름을 메타라고 바꿨고. 그렇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들썩이는 거 아니죠? 아니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이 약간 닥한 버블의 조짐이 있다. 예, 닥한 버블의 재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과거에는 인터넷이었다면 이번에는 메타버스와 자율주행과 NFT와 뭐 아무튼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주 조짐이 좀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뭐 터지기 직전의 버블이 아니라 조금 시작하는 단계의 버블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사이즈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잖아요. 뭐 1년 동안 100% 올랐다. 네. 그럼 거품일 수도 있죠. 결국은 이제 다 모든 게 상대적인 거니까. 네. 근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두 달 사이에 2배씩 오르는 것들도 좀 왕왕 있어가지고 근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인덱스 얘기하는 거지. 인덱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지금 얼마예요? 16,000포인트 잡고 3만 갔다. 네. 예. 나스닥이 3만을 갔다. 그러면 거품이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인덱스가 3만을 가면 거기 안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은 10배씩은.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과거에 15,800인데.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 났었을 때 제가 그 숫자 말씀드렸었잖아요. 닷컴 버블이 1998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2000년 3월까지였으니까 거의 한 18개월 정도 올랐는데 그때 이제 S&P가 70% 올랐고 그것도 사실 많이 오른 거죠. 그죠? 근데 그건 뭐 그래도 펀더멘탈적으로 이해되는 정도의 상승. 예.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70%. 근데 이제 그거의 4배 나스닥이 인덱스가 그러니까 280%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반도체는 640% 올랐고 그죠? 반도체보다 인터넷은 뭐 1000% 올랐고 뭐 그러고 이제 깨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와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그때 얘기했던 인터넷 섹터고 인덱스다. 뭐 인덱스가 나스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스닥이 뭐 한 50%에서 100% 오르고 관련주들은 그거에 한 4배 정도 더 오르고 그러면 뭐 200%에서 뭐 한 400% 오르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거 완전히 거품이겠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게 시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어느 정도로 커질지는 우리가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메타버스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커질 거고 뭐 매출이 어떤 식으로 잡힐 거고 얼마나 세게 나올지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게임 하셔요? 게임이요? 유동 본부장님 그때 롤 하신다고? 예, 저는 근데 저는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롤플레잉 게임은 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던전스 앤 드래곤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던전 앤 드래곤? 던전. 같은 게임 아닌가? 아무튼 그때는 돈이 안 들죠. 왜냐면 그냥 근데 돈이 들긴 하지. 뭐 그 책 같은 거 사야 되고 뭐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별로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하면 뭐 그 흔히 얘기하는 뭐 현금으로서 지른다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현질. 그게 예를 들어서 게임 하나 값이었잖아요. 금방 쓰죠. 근데 요즘에 메타버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금액이
지출을 계속하게 되죠.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옷 사듯이 계속 그렇죠. 사고 신발 사듯이 계속 그렇죠. 사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 회사들이 레벨업을 완전히 한번 한 것처럼 네. 그런 식의 어떤 거품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거죠. 그건 약간 수익이 동반된 거품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틀려지는 거죠. 옛날하고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50%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예.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이성준님이 와 본부장님이 D&D 하셨다니 완전 매니아라고. 아 그걸 던전 앤 드래곤을 D&D라고 해요? 그럼요. 예. 아 그렇구나. 제가 그걸 안 해봐가지고. 그리고 아까 크레이지빵님이 음. 본부장님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행복하시고 주린이 잘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 때문에 옆으로 샜고.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S&P 500이 나스닥보다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2월 올해는 들어서도 그렇죠. 그렇고. 올해는. 네. 어. 여기 나와 있지. 네. 만 올해 보시면은 YTD 저게 연초 대비입니다. 그죠? 네. 예. Year 연초 to 대비 date. 보시면은 S&P가 제일 상승폭이 높았죠. 네. 예, 26%. 어제 것까지 포함하면 뭐 27% 넘겠죠. 예, 근데 나스닥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한 20%대 초반. 그죠? 네. 그래서 S&P가 좀 아웃퍼포먼스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3년으로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네. 예, 나스닥이 맨 월등하게 예,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해였다. 네. 올해는 S&P가 나스닥보다도 더 상승을 많이 한 해였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상승을 제법 많이 한 해거든요. 네. 특히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뭐 원자재 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뭐 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 한 해 정도는 당연히 S&P가 나스닥보다도 더 상승폭이 높을 수는 있어요. 제가 이런 분석을 언제 또 했었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이게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6년에 제가 비율을 완전히 또 바꾸거든요. 201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S&P가 더 좋을 거다라는 한 해가 있었고,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3월부터는 나스닥이 훨씬 더 세게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S&P의 퍼포먼스가 좋을 때는 3년에서 뭐 한 번 정도, 5년, 3년 잡았을 때, 나머지 뭐 4년, 2년은 대부분 나스닥이 훨씬 더 퍼포먼스를 할 것 같고요. 했고, 내년이 그런 해다. 내후년도 그런 해다. 나스닥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한 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YTD로 S&P 500이 나스닥보다 좋았던 한 해는 이제 올해 정도고 올해로 끝. 내년 내후년에 계속해서 나스닥이 더 좋을 거다. 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역시 성장주 위주로. 그렇다 그래서 뭐 S&P가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제 누가 채팅창에서 보내주셨는데 내년에는 뭐 금리도 오른다고 하고 하는데 네. 계속해서 성장주가 더 좋겠느냐 또 이런 질문들은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그럴 겁니다. 네. 예. 우선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장기 금리가 지금 안 올라가요. 그죠? 10년물 뭐 한 1.47 정도 있더라고요. 네. 이 성장주가 안 좋으려면 네. 그냥 아주 그냥 성장주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금 흐름이 별로 없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성장주는 그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네. 예. 자금 조달 코스트가 확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 나스닥은 그렇지 않죠. 뭐 사실 나스닥 100으로 따지면은 뭐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이 제일 좋은 회사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고, 만약에 자본을 조달한다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메자닌을 발행한다고 해도 제로 금리로 발행할 수 있는 그렇죠. 회사들 막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게다가 이제 장기 금리는 안 올라가는데 이제 단기 금리를 올리게 됐을 경우에 네. 그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회사들이 누구겠어요? 그 프라이싱이라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예. 예. 아까 게임 얘기했잖아요. 네, 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기업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이죠. 만약에 시장 규모가 네.
이렇게 얘기합시다. 항공주다. 그죠? 항공주다. 항공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항공주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격을 올렸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패신저,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규모는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겠죠. 안 좋았던 거를 복귀하는 정도까지 됐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장이 없는데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있을까요? 못 올리죠. 네.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네. 탑라인, 그러니까 이제 매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업종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올해 좋았다면 내년, 내후년 계속 좋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매출 증가율만으로 좀 올랐던 것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네. 매출이 박살이 났다가 네. 그 매출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선 당연히 오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없었다고 칩시다. 네. 예. 근데 전체적인 매출 증가율이 그 시장 자체의 규모가 많이 커지지 않는 시장이라면 예? 성장이 있을 수 없는 시장이라면 결국은 가격 단가를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마진은 계속 낮을 거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괜찮은데 전체적인 업종 자체로는 좋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올해의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주도 그럴 수 있고 원자재주도 그럴 수 있고, 그죠? 지금 설비 투자가 과잉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구간에서 제가 전에도 와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매출 대비해서 이 설비 투자가 과잉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탑라인 성장률이 그렇게 높을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과열이라고 그런 쪽에 과열하고 연결이 됐었던 기억하시지만 뭐 2006년부터 해서 2007년, 2008년 이때 네. 산업재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때가 이제 뭐 중국이 엄청나게 생산 시설 높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과잉 설비가 왕창 들어갔던 때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모든 품목의 원자재든 모든 그렇죠. 예, 원자재 중간재든 블랙홀 되고 막. 다 오버 캐패시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거기서 많이 얻어맞았었고,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번 사이클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장기 금리가 빠르게 안 올라갈 거예요. 반면에 이제 단기 금리는 미 연준이 지금 세 차례 올리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네. 어쨌든 올리겠죠. 그럼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현재 시점에 저기 나와 있는 차트처럼 네. 1% 미만의 시대가 이어질 거란 말이죠. 네. 자, 이 정도의 시대는 성장주가 너무 좋아 보여요. 네. 여전히. 예. 이 장단기 금리 차가 0.2%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뭐 한 0.2에서 0.8 사이 정도만 유지돼도 성장주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상당히 높을 거다. 예. 과거의 히스토리를 봐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가 딱 그런 시대예요. 1994년부터 2000년 2000년 때까지 예. 그냥 장단기 금리차 10년 마이너스 2년이 계속 0.2에서 0.8 사이 계속 있다가 일시적으로 0 떨어졌다가 살짝 네. 그때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다가 그리고 나서 왕창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엄청나게 갔을 때 그때 폭락장.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에 불안을 느낄 게 아니라 0.2에서 0.8 레인지 안에 있다면 그다지 이제 크게 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성장주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마이너스로 가게 되거나 네. 마이너스가 아닌데도 만약에 은행권이 대출을 급격하게 줄이는 현상, 네. 대출 증가율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경기 침체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네. 항상 이 숫자가 어떤 숫자와의 관계가 있고 그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걸 같이 보시면서 그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항상 생각하라. 네. 지금은 장단기 금리차 갖고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예를 들면 버핏 지수, 시가총액 나누기 GDP 요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거와 상대적으로
또 다른 숫자 오늘 또 좀 더 말씀드릴 텐데 그런 숫자를 같이 보면서 네. 이게 고점이냐 아니냐 판단해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ER을 볼 때 네. PER이 옛날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네. 그래서 이게 꺾인다. 이 논리를 펴지 마시고 네. PER이 높은데 이익 증가율이 없다. 그럼 이거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곧 꺾일 PER이니까. 네. 그러면 안 좋겠지만 네. PER이 높은데 이익 증가율이 괜찮다. 또 괜찮은 거고. 네. 또 PER이 높은데 금리가 과거보다 훨씬 낮다. 그럼 또 괜찮은 거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보는 게 중요하고. 약간 중력에 따라서 저울을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 환경에 따라서도. 그렇죠. 끌어당기는 힘이 세냐 완전히라는 네. 거죠. 또 PBR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PBR만 보면 안 되고 네. PBR에 있었을 때 뭘 봐야 되겠죠? 당연히 ROE를 봐야 되겠죠. 그죠? 또 많은 분들이 또 PSR이 너무 높다. 매출, 성장주들. 성장. 예. 그렇게 막 그 PSR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PSR도 이거는 이제 금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GDP의 성장률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네. 또 뭐 산업별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숫자를 과거 역사와 비교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과거의 역사상 0.2에서 0.8 사이에 있었을 때는 성장주의 아퍼포먼스가 굉장히 컸다. 네. 근데 이제 여기다 대놓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대출 증가율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GDP 성장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네. 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 실질금리 시대에는 네. 마이너스 실질금리라는 게 뭐예요? 물가 상승률이. 예, 네. 금리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네. 예,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의 상황을 마이너스 실질금리 상황이라고 이죠. 보면 되는 거죠. 예. 물가 그러니까- 상승률 뭐 5% 후반 그러니까 나오고. 지금이 코로나19 여기 차트 보시면 요 회색 선이 코로나19 때문에 겪었던 리세션입니다. 네. 경기 침체입니다. 요때 살짝 올라가고 나서 그 이후부터 계속 마이너스이잖아요. 네. 요 시대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부터 2013년 요때 계속 이때 시장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요 전에는 언제 있었냐면 아주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예, 지금 뭐 1900년대 뭐 아주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이너스 실질금리 구간이 과거의 역사상 짧았었는지를 보시면 요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실질금리의 구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금리는 더 올라갈 거란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숫자에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1.4%인데 네. 앞으로 2.5%로 간다. 네. 또는 1.4%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로 가정했을 때 그 채권 사고 싶으세요? 여전히 저금리다. 너무나 저금리에 돈을 안 깨지면 다행이지. 네. 1.4에서 2.5 가고 그걸 샀었다. 그러면 돈 깨지죠. 이자도 못 받죠. 그러니까 지난번 그 FOMC 미팅 이후에 뭐 점도표는 뭐 빠르게 내년에 3차례 금리 인상, 내후년에 3차례 금리 인상 막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반등을 했던 게 2024년이었나요? 5년이었나요? 그쯤 가더라도 맥시멈 금리 수준이 뭐 2%대 2.5 중반 뭐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시장은 또 환호를 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의 천장이 높지 않다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뭐 단순한 계산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그 가계부채 붕괴가 일어났던 네. 2008년도 이때가 이제 가계부채가 GDP의 약 한 100% 수준이었단 말이죠. 가계부채가 GDP의 100%. 네. 근데 그 숫자와 비교를 단순하게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때의 숫자에 이자를 곱해야죠. 네.
네, 그때의 그 미 연준의 금리가 거의 한 5%대였어요. 그럼 이자 비용을 그냥 미 연준의 금리만 낸다고 계산하면 한 5% 정도, 그죠? GDP의 5%가 이자 비용일 때 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지금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80%란 말이죠. 네. 근데 금리가 1.4예요. 여기에 아무리 가상금리 붙여도 평균 한 2.5%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뭐예요? 예. 여전히 끌어다 쓸 수 있는 환경. 엄청나게 거리가 멀은 거죠. 터지기랑 계산하려면. 그러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출이 더 늘어나던가 거품이 왕창 먼저 들어오던가 네. 그래야지 깨지는 거지. 지금 당장은 뭔가 깨질 것 같다라는 보는 게 안 보이는 거고요. 네. 똑같은 논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하자면 네. 한국은 훨씬 더 걱정스럽죠. 왜?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데 네. GDP에 거의 뭐 110% 가까이 올라갔고 게다가 우리는 금리를 다른 데보다 더 빨리 올리고 있고 그죠? 네. 그러면 내년 초에도 또 예, 미국이 5%대 터졌다고 치면 네.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제 2%대 중반이니까 네. 가계 아직까지도 뭐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한 평균적으로 한 3%대 중반 정도면 대출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인컴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이 높을 거고, 그죠? 그러면 평균이 한 3.5%대, 그리고 110%다. 그러면 4%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미국이 5%에 터졌다고 얘기했죠, 이자 비용이. 1%밖에 안 남은 거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 연준이 1% 이상 올렸어, 금리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대고 또 1% 이상의 또 금리를 또 같이 올렸다. 네. 그러면 저는 걱정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국내가 더 네. 지금 뭐 기준금리가 1%이긴 하나 내년 초에 또 한 두 차례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아니라 그걸로 보셔야죠. 10년 국채금리로. 아 우리나라 국채금리 네. 10년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금리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처럼 네. 예, 자꾸 읽히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우리가 그 정부 부채 비율은 훨씬 낮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걱정 덜 하셔도 되는 게 네. 미국은 정부 부채 비율이 높다 해서 네. 안 터져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기 뭐냐 민간 기축통화 발권이 있는 민간 국가니까. 쪽이 금리가 가장 높은 쪽이 우리가 가장 취약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조금 위험 수준이고 가계 부채는 좀 덜한데 우리는 반대죠. 정부 부채는 매우 건전하고 그렇죠. 가계 부채가 문제이고. 그래서 정부 그건 부채 무슨 문제일까요 그게 그러면? 예. 그 정부가 나라 돈 잘 안 쓰고 예. 국민들이 조금 더 고통을 겪고 버텨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이쪽으로 갔다. 자, 얘기 그만합시다. 이쪽은. 예. 아니 근데 그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나라 곳간을 아니 근데 곳간을 푸는 것도 좋은데 네. 그 방법이 더 중요하겠죠. 아니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축 통화 그리고 자국의 통화가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고 뭐 원화가 취약하고 뭐 대외 경제 취약하고 이러면서 또 어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또 지켜내야 하는 나라라는 약간 또 입장이 또 다른 것 같고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도 남아 있고 뭐 갑론을박이 있는 내용이죠. 예, 그 얘기 하기 시작하면 한 10시간에도 모자라겠죠 우리. 네. 아니 그래서 일단은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뭐 나라 국가는 위기 때 쓰라고 채워놓은 거니까 예, 어느 정도 조금 써야 근데 그 되는데. 방법을 예. 우리 옛날에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요. 예, 2000년대 초반. 네, 예. 그때 뭐 아무 소득 없는 대학생들한테도 막 카드 막 발급해주고. 예. 자, 그렇게 하면서 그때를 통해서 예. 기업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음. 우리나라가 IMF 겪었을 때는 기업 부채 비율이 높았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가계 부채 비율을 높이면서 기업 부채 비율을 떨어뜨렸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드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네. 그 개인 회생 무슨 개인 법안, 파산. 예. 파산 법안 예.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 이런 거죠. 이제 보통 예. 공짜로 돈이 생기면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네.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서 가지지 않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네. 어떤 말 뜻인지. 네, 어떤 뜻이냐면 예. 그러니까 돈이 공짜로 생기면 네. 뭔가 생산성 있게 돈을 쓰지 않잖아요. 아, 돈이 갑자기 생기면 네, 그렇죠. 뭐 소비적으로 좀 더 가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래서 돈을 벌면 네. 그 돈을 쓸 때 네. 굉장히 생각을 하고 계획적으로 내가 미래에 어떤 게 중요하고 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냥 돈을 나눠줘 버리면 그게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네. 돌아오는 게 적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왜 옛날에는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네. 문제가 문제가 되느냐?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그죠? 똑같이 나눠주면 네. 그게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네. 돈을 그냥 뿌려버리면 내가 왜 열심히 일하지? 이런 멘탈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려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 OECD 국가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높으니까. 국가다. 네. 그러면 뭔가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네. 지금 뭐 팬데믹 이런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이쪽은 제가 볼 땐 그냥 뿌리는 것보다는 네. 네. 그 세금을 줄여야죠. 감세.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일을 한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네. 쳐주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아하. 그냥 뿌리는 것보다는. 근데 또 문제는 이 딜레마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더 베네핏이 많이 간다. 또 이거잖아요. 약간 그걸 이제 역진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자 감세나 네. 막 이렇게 또 프레임이 가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미국이 네. 지금 저는 미국을 분석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중국이 쫓아갈까?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그렇고 네. 감세 정책이라든지 또 이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미국이 그 위기를 굉장히 빠르게 극복을 했고 이번에도 그렇고. 근데 그 뭐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어떤 차이요? 그러니까 뿌렸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예. 뭐 이런 거죠. 대학교. 예. 대학교에서 네네네. 공부를 하느라고 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지식을 만드는데 썼던 돈에 대한 탕감. 네. 그럼 무슨 일이겠어요? 그 스킬셋을 만드는 데 썼던 돈이잖아요. 네. 예.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내가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써라.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국가 경쟁력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미국은 살만한 국가가 못 되네. 네. 우리보다 훨씬 못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언제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 네. 예. 그런 얘기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SNS상에 올라왔었고. 네. 예. 근데 지금 미국을 보고 있으면 네.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버는 국가는 어디예요? 전 세계 돈들이 또 빨려 들어가는 곳. 다 미국으로 가고 있죠. 모데나, 파이자, 뭐 심지어는 아무튼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보건적인 측면하고 네. 뭐 헬스케어 기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테크적인 측면에서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자본이 투여가 됐었을 때 그 예. 자본이 투여가 올바른 생산성으로 연결이 돼서 수익성으로 연결이 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은 그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쪽에 대한 어떤 자본 시장을 개선해야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맞습니다. 이쪽으로 갔는데. 아니 근데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아이디가 주식은 동원 참치라는 분도 계시네요. 동원 FMB를 좋아하시나?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행복 여행님이 자본 대비 효율성. 그렇죠. 그래서 항상 효율성, 생산성. 예.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제일 낫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효율성이나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사실 정규 1등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 뒤에 있는 친구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유럽, 예. 뭐 독일은 좀 뭐 대단한 것 같고 유럽 전체적으로 네, 비교했었을 네, 때 우리가 괜찮은 것 같고 그렇죠. 일본하고 비교해봐도 훨씬 괜찮은 것 그럼요, 같고 그럼요. 호주하고 비교해봐도 괜찮은 것 같고 캐나다하고 비교해봐도 나쁠 거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MSCI 선진국 가자. 네네네네. 꼭 좀 됐으면 좋겠어요. 돼야죠. 네. 그것만 되면 예. 신흥국이랑 막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하고 비교했었을 때 오히려 더 점수 더 많이 받을 것 같아.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리고 감세 정책을 좀 써서 네.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가격 잡지 말고. 네. 네. 어려운 이야기이긴 네. 합니다만. 네. 네, 뭐 그런 얘기를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좀 많아서. 아니 지금 또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네. 1등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글로벌 1등, 전교 1등. 네. 네네. 전교 1등을 보면서 네. 왜 우리가 미국을 쫓아가야지만 앞으로 엄청난 큰 미래가 만들어지는지를 다 뛰어넘고 네. 그냥 그거 오늘 얘기하시죠. 네네 좋습니다. 네. 네. 뭐 올라가고 다 알겠는데 네. 자 미국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이 보시면은 여신 증가율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대출 증가율. 네. 네. 그러면 이제 대출 증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거품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돈이 많이 예. 풀린다는 거니까.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산업재 버블 때도 그렇고 다 10% 이상의 높은 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됐잖아요. 네. 닷컴 버블 때 씩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계속 높이. 그죠? 네. 그럼 이게 이제 거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 가운데 푹 꺼진 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가요? 2008년 9년? 그렇죠. 2008년 9년 여기가 네. 이제 재정 위기 때까지. 아, 유럽 재정 2011년까지. 위기까지. 네. 네.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예대율이란 거예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금 대비 대출을 얼마나 해줬냐. 네. 우리나라가 지금 100%가 훨씬 넘어요. 네. 중국도 많이 올라왔는데 네. 중국이 요렇거든요. 80%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미국 보세요 한번. 요때가 닷컴 버블 때고 요때가 산업재 버블 때예요. 100%예요. 100%. 네. 지금 60%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돈을 많이 찍었던가 기초자산, 기축자산으로서 네. 근데 예금 증가율이 어마무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도 많이 풀리고는 있지만 그보다 예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네. 떨어지고 너무 있다. 낮아서 앞으로 대출을 늘려주면은 거품으로 가든 뭐 하든 간에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의 지금 연체율이 역대 최저치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연체율은 역대 최저치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대출을 늘려줘요. 그리고 그 자본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미국은 생산성 있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네. 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뭐 물론 저 연체율이 뭐 항상 돈이 풀린 다음에 조금 회수되기 시작할 때 좀 올라가는 네. 흐름은 있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이제 티어 1 비율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인데 네. 미국이 지금 15.7%니까 네. 역대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은행의 예. 자기 자본 비율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물론 이게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거품이 어떻게? 은행의 그 건전성 비율은 이제 높아지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거품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다음에 정부 부채 비율이 왕창 올라갔으니까 네. 예, 100% 미만이던 게 지금 128%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거의 30%포인트나 작년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게 전부 다 뭐 예금 증가율하고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거품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우리가 들여다보는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튼튼해 보인다. 예. 자, 여기다가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숫자인데 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참 미국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다기보다 꼭 이길 필요는 없지만 네. 경쟁을 할 때 미국하고 우리가 미국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가계 순 자산인데 네. 이걸 GDP로 나눈 숫자입니다. GDP 대비 가계의 순 자산 비율, 예. 부채를 빼고. 예. 이게 623%예요. 그래서 과거에 막 버핏 지수가 지금 200%이기 때문에 고점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시가총액 나누기 GDP가. 네네네. 근데 그때 2000년도 뭐 이럴 때 고점이었을 때 보세요. 4.3배였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지금 6.2배니까 6.2배. 50%나 더 늘었잖아요. GDP보다 가계의 순자산이 한 6배 가량 많다. 그리고 퍼센티지로는 네. 예, 얼마나 더 는 거예요? 200% 조금 못 미치게 늘은 거잖아요. 네. GDP의 200%나 더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 뭐 버핏 지수가 140%였는데 지금이 200%다. 60% 퍼센트 포인트 늘었는데, 네.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고점일까? 요런 계산도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요거는 미국에서 뭐 항상 위기 이후에 제로 금리로 가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산 가치를 좀 높여주면서 위기를 좀 돌파했던 것도 있고 사실 그 영향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근데 예.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는 올라갔지만 네.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부터 예. 부동산 가격보다는 이런 순자산 가치 중에서 주식, 자본시장, 네. 네. 이런 부분의 가치가 올라가서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보시면은 가계 순자산 가치를 가처분 소득을 계산해 보면 미국이 636%인데 한국은 411%밖에 안 되고요. 독일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500%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내가 낮아요. 벌어서 당장 쓸 수 있는 돈 대비 네. 우리 집의 순자산을 보면은 우리나라 한 4배 정도인데 미국 한 6배가 넘는다. 네. 계속 그런 모습인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버핏 인디케이터로 놓고 보면 이게 트렌드 라인인데 버핏 지수. 예, 이렇게 쭉 트렌드 라인을 그려놓고 과거에 이 트렌드 라인의 오버슛을 얼마나 했는지 저게 GDP 대비 예. 1배인가요? 2배? 이거는 이제 그냥 트렌드 라인을 과거에 쭉 계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가 50%였고 여기가 100%고 여기가 160%고 여기가 200%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닷컴 버블 때 그죠?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이거는 거의 60%나 더 올랐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점이다. 이런 논리를 많이 펴신단 말이죠. 네. 아까도 그럼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되게 위험해 보이죠. 예.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순자산 가치가 200%포인트나 더 높아졌잖아요. 네. 그죠? 요때가 여기인데 요렇게 높아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것을 거품이라고 할 수 있냐? 그죠? 그냥 시가총액만 올라간 게 아니라 가계 순자산도 그렇고 다 같이 늘어난 거다. 게다가 요거는 오버슛을 한 걸로 계산하면 요거를 트렌드 라인으로 잡고 네. 아래 밑으로 계산했는데 네. 보시면 트렌드 라인에서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의 고점이죠. 트렌드 라인에서 오버슛을 네. 몇 퍼센트 포인트 오버슛 했느냐 초과로 올라갔느냐 한 부분이에요. 네. 그때도 60% 정도 올라갔고 지금도 한 60% 정도 올라갔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금리예요. 있고 바닥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의 거리가 이렇게 먼데 네. 이것보다 더 올라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버핏 지수는 저는 버립니다. 버핏 지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의 잣대다. 네, 저는 이거는 안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로 네. 신경이 쓰이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다음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네. 그다음에 미국으로서 봤었을 때, 자, 신흥국 중에서 아주 이제 겨우 막 성장을 하는 신흥국들,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뭐 브라질이라든지, 네. 뭐 러시아, 또 이제 남아공, 예. 뭐 이런 신흥국들, 네. 이쪽은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고 있었잖아요. 근데 후진국이었거나 뭐 아무튼 신흥국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었던 케이스죠. 네. 그런데 이제 선진국하고 많이 비슷했던 신흥국은 대만, 한국, 네. 그렇죠? 보면 특히 인구의 수, 워킹 파퓰레이션이라고 해서 일을 하는 인구가 네. 유럽이랑 일본은 계속 줄고 있어요. 우리도 네. 이제 줄고 있죠. 네. 중국도 줄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미국만 늘고 있어요. 선진국이요. 저거는 이제 현재까지 어떤 뭐 출생 네. 그거를 이제 통계로 해서 2050년 이후까지 이렇게 추세를 그어 놓은 거네요. 네. 그래서 네.
과거에 미국이 베이비 부머 시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때 요때입니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요때가 베이비 부머 시대예요. 네. 이렇게 인구가 확 늘었단 말이죠. 네. 워킹 파퓰레이션이. 네. 요때 증시가 이렇게 돼요. 음. 근데 지금이 어떤 때냐? 요런 때예요. 그렇죠. 사실 성장은 인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국민연금 걱정하고 있죠? 인구가 줄어들까 봐 네.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디다 투자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곳, 네. 성장하는 곳. 게다가 선진국. 게다가 기술력 좋아. 아, 미국은 그럼 지금도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거예요? 네. 음. 특히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20대에서 40대. 노동 인구. 그죠? 노동 인구가 자, 우리가 2050년까지도 사실 계속 는다. 우리 본부장님은 네. 메타버스를 하세요?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는 안 하고, 예. 네. 뭐 그러면 열심히 보려고는 하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정확하게를 빼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자, 그러면 코딩은 할 줄 아세요? 코딩이요? 코딩은 이거 저 할 줄 압니다. 오! 집에 있는 손바닥만한 G 모양 장난감이 있거든요. 애들 가지고 그걸로는 합니다. 앞으로 2칸 가라 오른쪽으로 요 정도 코딩은 합니다. 아,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코딩의 기초, 야, 근데 초딩용. 예. 지금 20대는 그걸 다 하거든요. 또 기본적으로 배우고 네. 거의 근데- 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네. 뭐 스카이 의대보다 요즘 더 인기가 네. 많다고. 자, 미국은 그 20대가 네.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뭐 물론 미국 20대라고 해서 다 코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예. 어찌 됐든 간에 근데 차세대 보시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직장수, 인구. 예. 구인수 봤잖아요. 네. 막 역대 최고치다. 네. 직장이 오프닝 되는데. 음. 그러면 젊은 애들이 그 직장이 그렇게 많은 데다가 공부를 하지. 네. 뭐 딴 데 가서 땅 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을 지금 보고 있으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게다가 또 인구 중에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미국 특히 미국은 인구가 인구 구조가 인구 구조가 네, 네. 신흥국 같아요. 신기합니다. 근데 기술력은 음. 세계 최고야. 그러니까 뭐 빅테크 기업들 네. 그다음에 이제 벤처 창업 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인구 구조가 또 네. 거기에 바탕이 되고 있고 아까 가계 순 자산도 같이 이제 늘고 있고. 네. 자, 그래서 너무 지금 이게 좋은 지표만 보여주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나쁜 아까 지표들도 있어요. 저기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별명 생겼잖아요. 뭐 4대주의. 4대주의 그또 누가 붙인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기 수요일 날 점심에 쓰리고 라이브에 오시면 그 맞다. 별명을 그때 들으실 수 그랬었구나. 있습니다. 예. 왜 4대주의가 된 거예요, 내가? 미국 너무 좋아한다고. 아니 근데 저는 4대주의일 수가 없는 게 제가 아무튼 제 태생의 비밀이 있으니까 네. 4대주의일 수가 없는데 4대주의는 아니고 4대부. 예, 4대부. 미국을 이런 겁니다. 음. 미국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네.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삶을 살아보고 네. 그때가 어떤 어려움을 좀 겪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 이민 가서 거의 10년 가까이 미국에서 뭐 일하면서 공부해보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되돌아왔다가 또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중국계의 싱가포르에 살아보고 중국에서 살아보고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네네네. 내린 결론이 몇 개 국가에 살아보신 거예요? 좀 많이 살았어요. 네. 와. 근데 아무튼 살아본 결과로는 네. 미국 시스템이 그래도 네. 제일 낫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국 시스템을 어쨌든 그죠? 쫓아갔던 케이스였고 일본하고 완전히 같아졌던 부분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나중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은 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과의 지금 요즘 계속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참
미국은 치밀하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네. 제이님께서 미국 찬양이 너무 지나치시다고 어두운 면도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그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네. 이제 투자 관점에서 투자 자본 시장과 어떤 기업 투자 관점에서 이제 좋은 면이 많이 보인다는 거지. 또 성장 측면에서 뭐 거기 어두운 면 보자면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살기는 우리나라가 좋고. 네. 예. 살기는 우리나라가 좋죠. 투자하기도 우리나라가 좋아야 되는데 자꾸 사대주의. 살기는 여기서 살고 투자는 미국으로 하면 되겠네. 나눠서 분산해서 네. 자산 배분으로.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네. 결국은 우리가 자본시장의 규모가 미국처럼 GDP 대비해서 커지면 네. 그만큼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더 잘 사는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가계 자산도 네. 그렇고 네. 특히 금융 위주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적어도 한국 부동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동산만 들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특히 일본이 과거에 경험을 했던 이유가 네. 결국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성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놓쳤고 반면에 부동산 가격이 왕창 튀어가지고 그거에 따른 어떤 굉장히 오래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자금이 거기에 쏠려버리고 몰려버리면 그게 언젠가는 항상 큰 위기와 연결이 된다. 미국도 심지어 서브프라임 사태 터졌을 때 그렇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요즘에 헝다 이슈 자꾸 나오고 있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중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치를 띄워서 부채 비율을 낮춘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정책적으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아주 장기적으로 참 힘듦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인구 구조도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너무나 많은 돈이 다 부동산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아니야, 많이 아닌 것 같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뭐 오르기는 올라야겠습니다만 너무 오른다는 건 빠지는 것도 안 되죠. 네. 다주택자 빼고는 좋을 일이 없으니까 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또 유튜브도 부동산 채널들이 훨씬 더 잘 돼가지고. 자, 네. 최근에 좀 변한 게 있습니까? 그 뭐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없어요. 예. 네, 없어요. 바로 대답이 바로 나오네. 0.5초 만에. 네, 없어요. 네. 이겁니다, 그냥. 네. 반도체 IT 네, 30%. 반도체를 정말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쉬는 게 그 밑에 있는 바이오와 신재생 에너지죠, 사실. 별로 주가들이 안 좋죠. 그래도 성장주로 보고 있고 들고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로 보는 게 이제 산업재라든지 화석연료 에너지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소비재라든지 금융 이런 쪽을 잘 분산 투자해서 30%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네. 또 내수 시장이나 이 소비재 쪽이 괜찮을 수 있고 왜 임금 상승률이 뒷받침되고 있어서 그래서 일정 부분은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2015년에서 2018년 요때 사이클만큼의 어떤 성장주만 들고 가자 이거 아니고요. 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성장주 비중은 70% 정도, 가치주 비중은 30% 정도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반도체가 가치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네.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가 있잖아 또 이제 가치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우리가 PSR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우리가 PSR을 볼 때는 진짜로 매출 증가율이랑 같이 봐야 돼요. 특히 뭐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 네. 많이 그러니까 PSR로 40 봤었는데 룰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T요? 40 룰이라고 해서 네네. 40. 예, 예. 예. 저 사람 이름인 줄 알고. 네, 40 예, 룰이라고 40, 해서 예, 룰. 영업 마진율과 네. 그다음에 매출 증가율을 두 개를 더했을 때 네. 40%가 넘으면 PSR 10배까지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짐 크레이머가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 저희 CNBC 네네. 매드머니 하시는 분.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옛날이라고 칩시다. 근데 테슬라가 적자예요. 네. 옛날에. 근데 매출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40%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영업 마진율은 마이너스 10%인데 네. 매출 증가율은 플러스 50%면 두 개 더하면 40%잖아요. 야, 더하는 거구나. 네. 그러면 PSR이 10배. 네. 이래도 괜찮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PSR 절대적인 숫자만 보지 마시고 네. 예, PSR 기업의 평균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어떻고 영업 마진율이 어떻고. 근데 아까 이런 기업들 13개 기업들 얘네들은 지금 ROE가 이런 숫자잖아요.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매출 증가율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PSR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이 대형주를 털어야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 타이밍이 적어도 내년은 아닌 거고 내후년도 아닌 것 같고 2024년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의 대표 성장주들의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아, 상승 여력, 아, 가운데에 써 있구나. 네. 네. 잔존가치 모델 요걸로 네. 네,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 40 룰, 네. 예, 40 룰,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익률 더하기 성장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게 한 40 네, 그런 숫자를 정도만 넣으면 저희는 된다. 어디에다가 종목 고를 때 그렇게 봐요. 요게요. Rule of 40 EBIT. 요거 이게 이제 그걸로 비율로 했었을 때 주가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보는 건데, 네. 예, 뭐 2008 이런 건 이제 그만큼 PSR이 너무 싸다는 작아가지고 지금. 어휴, 예, 요즘에 이제는 너무 작다, 종목은 그렇죠? 안 가르쳐 드립니다. 어디에다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 원래 티커. 여기 뭐가 있는 거였어요? 예, 원래 있는 거였어요. 아, 티커 다 가리신 거구나. 티커를 가렸습니다 이제. 네. 따라할까봐. 그래도 이 종목은 이 13개 종목은 보여드리잖아요. 13개가 어디 있어요? 아, 그쪽에? 종목도 보여줘요. 이거는. 이걸 보고 전체 큰 그림을 그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건 제가- 뭐 나스닥 대표 기업들이니까. 제가 너무 미국을 찬양한다 이런 뜻을 가지지 마시고요. 네네네. 당연히 뭐 저는 미국에 운영되는 상품, 미국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상품은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이에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 비중을 10%로 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원하면. 그죠, 자산 배분이니까. 예. 그래서 미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현재 주식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내가 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 수익성은 여전히 미국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중국도 투자를 합니다. 네네네. 예, 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합니다. 네. 수익성은 좀 안 좋아요. 최근에 음, 중국이. 중국 때문에. 그래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또 투자를 많이 늘릴 수도 있어요. 네. 예, 일시적으로 20%까지도 가져간 적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네, 반도체를 좋아하는데 네. 메모리 쪽보다는 시스템이나 파운드 쪽을 더 좋아하나 보니까 네. 그냥 속스로서 ETF로서 지금 가져가는 거지. 뭐 어느 순간에 메모리 쪽이 너무나 저평가이고 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들고 가야 된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쪽 관련된 거를 사겠죠. 네, 그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뭐 거의 다 거의 이제 비메모리 쪽이 많으니까 그 좋게 본다면 이제 석스라는 ETF.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좋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마이크론사라고. 그게 훨씬 더 많이 오른다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지난주에도 그랬고. 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지난번에 우리 그 쓰리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 밸류에이션은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훨씬 싸 보이는데 네. ROE 개념으로는 훨씬 높아요. 지금이 왜? 그냥 자본금이 더 작았어. 그러니까 ROE가 높은 게 아니라 ROE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 보인다, 비싸 보인다. 아니요, 싸 보인다는 거죠. ROE를 감안을 ROE가 더 하면 높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훨씬 싸다? 아니. 마이크론이 싸다? 마이크론이 싸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엉켜서. 자, 장기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네. 예,
PBR이나 뭐 PSR이나 네. 또 장기적인 ROE로 생각을 하면 네. 마이크론이 비싸 보이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훨씬 싸 보여요. 네.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5년 뒤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근데 올해, 예. 내년 이렇게 2년으로 놓고 계산했었을 때 마이크론의 PBR이 더 높은데 네. 마이크론의 ROE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PBR이 높은 게 맞다라는 거죠.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예. 왜?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마이크론은 더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자본 잠식됐던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시가총액 규모로 계산했었을 때도 예, 더 작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보통 그 업종이 좋을 때는 더 작은 게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모멘텀. 예, 모멘텀으로. 그래서 그런 시기라는 거죠, 지금이. 메모리 쪽은. 근데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들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네,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도 다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요즘에는 좀 살아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끝내기 전에 네. 이 마지막 장에 있는 네.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신흥국이니까 뭐 상대적 매력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한번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게 참 밸류에이션 매력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참 이게 역설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좀 없어지고 싶다, 그렇죠? 주가 많이 올라서. 그러게요. 물론 실적 떨어져서가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근데 이제 한국이 저는 아직도 이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ROE가 낮아. 우리나라 보세요. 한국의 코스피 ROE 예상 ROE가 9.5%밖에 안 돼요. 코스닥이 15%예요. 이거 제 화면으로 좀 넣어주실래요? 저 화면 글자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좀 확대해 드리려고. 요 화면이 맞죠? 여기 글자가 작아서 ROE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딨냐 한국? 예, 요 9.5 요거 말이죠. 네. 보이시나? 네. 이렇게 하면. 네. 이게 낮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신흥국 평균이 14.3이야. 그다음에 선진국 평균이 20.5예요. 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ROE가 낮을까? 무슨 얘기냐면 네. 배당을 안 해. 배당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쌓아놓고 그걸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쟁여만 놓고 그러려면 차라리 배당을 해서 자기 자본을 줄이든지 뭐 물론 배당을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당을 하면 외국인들이 다 가져간다더라. 외국인 오너십이 많으니까. 네. 국부 유출이다. 뭐. 네. 아무튼 예. 뭐 우리나라도 뭐 존슨앤존슨 이런 데 투자해서 배당들 많이 받으시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ROE가 좀 말이 안 돼요, 사실. 이 ROE가 높아져야 돼요. 약간 저게 그런 느낌 같아요. 뭐 대기업들 위주로 이제 아마 쏠림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저는 ROE도 그렇고 자기 자본 많이 쌓아놓는 것도 그렇고 아까 정부 부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나라 곳간 문 안 열고 계속 쌓아놓고 쟁여놓으려 가는 거.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 네. 항상 집에 돈 없다. 예. 뭐 쓸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항상 쟁여놓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된다. 쌓아놔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한국인의 DNA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전 이런 얘기로서 좀 끝내고 싶어요. 네. 예,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우리가 MSCI 선진국을 가자, 뭐 이거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이렇게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네. 시가총액이 많이 커지면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 천만 시대니까 더 행복해지고 더 뭐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네. 그래도 예, 좀 나아지겠죠. 그러면 각 그 기업과 정부와 네. 개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기업은 뭘 해야 되느냐? 제발 물적 분할 이런 얘기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고, 그죠? 배당 성향이 20%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 좀 그만 봤으면 좋겠고,
대만이 왜 제일 많이 올랐겠어요? 배당 성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죠? 네. 예. 그래서 기업은 지배구조 문제의 개선 플러스 배당 성향 높여주고 주주 가치 극대화를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고. 네. 개인은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맨날 모멘텀 투자만 하지 말고 네네. 좀 진득하니 네.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고 맨날 차트 보고 샀다 팔았다 이쪽에만 에너지 소비를 좀 그만하고 네. 예. 진득하니 투자를 하는 법. 왜 부동산 한번 사면 네. 10년 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이. 그다음에 제발 정부는 MSCI 선진국 가기 위한 규제 완화 필요한 것들을 다 하고 네. 그러면서 이 세계가 같이 맞물리면 당연히 뭐 우리나라가 네, 경쟁력이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행복 여행님이 노동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계속 노동소득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야, 안 그래도 제가 한 2-3시간 전쯤에 그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 캠프 쪽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네네. 좀 나와달라고 계속.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노동소득만 이야기를 할 거냐. 노동자들도 자본가가 돼야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왜냐하면 노동자도 그렇고 소액주주도 그렇고 똑같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좀 바꿔나가야 될 측면도 정의당에서 해주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다 해서 우리 심상정 후보님도 좀 나와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철수 후보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지방 돌고 계시다가 막 이제 수도권 올라오셨대요. 네. 그래서 중요한 타이밍이죠 우리가.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저기 이재명 후보님이랑 저기 윤석열 후보님이 3프로 TV 나오셔가지고 네. 조회수가 역시 장난이 아니더라. 네. 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이에요. 예.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저희 조회수에서 바로 이제 깨갱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저도 그거 보고 나서 네. 그냥 MSCI를 가자는 부분에 있어서 글을 하나 올렸다가 네. 예. 양쪽 진영에서 거기다 댓글 쓰셨어요? 댓글을 쓴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유튜브와 네. 제 개인적인 SNS 상에서 가야죠. 누가 MSCI를 가는 거, 그러니까 네. 지수 4천, 5천 얘기할 필요 없다. 네. 여러 가지 규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네. 가지 모든 부분이 다 아우러지면 당연히 4천, 5천 가는 거죠, 뭐. 네. 근데 이제 규제가 많고 세금이 많고 네. 그다음에 단타 위주 투자가 일어나고 기업들은 계속 어떻게 하면 대주주 위주의 그것만 하고 있으면 네. 뭐, 예, 그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자체가 그게 더 피곤한 거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정치인들 특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뭐 그분들이 씨앗 뿌리고 뭐 이렇게 줄기 올라올 때까지 물 주고 이럴 필요는 없고 토양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예, 토양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저희도 계속 좀 옆에서 같이 막 펌프질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유동호 본부장님하고는 네. 잠깐만 지금 한 20시간도 얼마 그게 몇 시간이야? 계산이 안 되지? 한 18시간 뒤쯤? 네. 12시간. 네. 네. 아무튼 아니다. 15시간 뒤에 되면 되겠네요. 네. 점심 수요일 쓸고. 내일 네. 점심 12시 낮에 하는 네. 9 환상의 라이브 신 쓰리고 라이브 쓰리고 라이브 때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도시락 뭐 드실래요? 어떤 거? 메뉴. 모르겠어요.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예. 아무거나 그럼 제일 싼 걸로. 빨리 와서 빨리 먹고 방송할 때는 안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우리 유동 본부장님 내일 다시 뵙겠고요. 여러분도 내일 점심에 12시에 또 와이스트리 잠깐 들러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